네, 안녕하십니까. 1월 13일 유병수의 강펀치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특별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당 대표님 모셨는데요.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진짜 큰 박수네. 대표님께서 저희 방송에 출연하신 지가 지난번 전당대 직전에 출연을 하시고요. 그랬던 것 같네요. 예. 딱 저희가 날짜를 세보니까 4개월 만입니다. 아이고. 네. 그래서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최소한 분기 한 번씩은 나오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면서 이렇게 다 이렇게 약속을 지금 전체적으로 공개적으로 약속을 해주신 겁니다. 네. 자, 대표님 제가 사석에서 뵐 때도 그렇고 대표님 이 충청도 사투리가 아주 맛깔스럽습니다. 그래서 좀 외람되지만 이 강펀치 선생님들, 강펀치 저희 식구들에게 새해 인사를 충청도 사투리로 갑자기? 네. 충청도 사투리로 좀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네. 마이크 1번 마이크인가요? 네. 1번 마이크입니다. 네. 아니 저 갑자기 사투리 하려니까 참 처음부터 이런 것이고 참 환장했네. 이 대표가 말이요 이런 데 나와가지고 모냥 빠지게 저 사투리로 인사하니까 참 뭐 그래도 해야지 어떻게 겠어.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저 대표요. 예, 나와시오. 저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그리고 그냥 그렇게 서로 복 많이 받자고요. 예. 감사합니다. 다 끝나신 거죠? 예. 네. 아이고, 충청도는 원래 짧아요. 네. 네. 자, 요 앞에 보이시죠? 여기 요 앞에. 예. 네. 저희가 대표님 오신다고 해가지고 새롭게 하나 만들었습니다.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갈 때 빨간색은 제가 들고 가는 건가요? 안 됩니다. 색깔 안 변하는 모양이죠? 아니 일단은 뭐 오늘까지는 이렇게 빨간색으로. 당 색깔 안 바뀌는 모양입니다. 아유 또 뭐 우리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도 네. 또 뭐 이렇게 기억해 놔야 될 것은 또 기억해 놔야 되니까. 네. 자, 예. 좀 이따 여쭤보겠습니다. 그게 아니라 이거 괜찮지요? 인형 하나 때문에 내가 참. 그게 또 건투 글로벌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오전에요.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를 만나고 오셨죠. 네. 예. 오늘 그 민주당 공천 헌금 통일교 금품 수수 관련된 특검 요 관련돼 가지고 공조 관련해 가지고 좀 의견을 나누셨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어떤 이야기들이 주로 나왔는지요? 좀 말씀을 좀 해줄 수 있는 부분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준석 대표께서 공개 발언할 때도 말씀하셨지만 대장동 항소 포기 엄청난 일이지만 민주당이 먼저 국정조사 하자고 해놓고 결국은 안 하고 결국 뭉개고 넘어갔지 않습니까? 또 통일교 특검에 대해서도 하겠다. 뭐 걱정 마라. 그랬더니 자꾸 이제 또 신천지 문제를 가지고 물타기 하면서 그것도 또 안 하려고 하고 있고 김병기 전 원내대표에 대해서는 뭐 당 내에서도 문제가 있음이 확인됐다고 해서 지금 그렇게 결정을 해놓고도 특검을 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모든 사건들에 대해서 증거가 하루하루 지금 시시각각 사라지고 있는데 민주당에서 뭐 지금 특검에 대해서는 말도 꺼내지 않고 경찰 제대로 수사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반드시 이번에는 통일교 특검 그리고 공천 뇌물 특검을 반드시 진행해야겠다. 그리고 반드시 이거를 관철해야겠다. 그런 비상한 각오를 가지고 오늘 오전에 이준석 대표와 만났습니다. 조국 혁신당 조국 대표는 일단은 부정적인 입장인데 이 부분에 같이 그 공조하실 만한 방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논의를 좀 있었는지 좀 여쭙겠습니다. 우선 뭐 개혁신당과 국민의힘이 먼저 이걸 힘을 합쳐서 시작하자고 했습니다. 조국 혁신당 조국 대표께서도 저는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희들은 문을 열어놓고 계속 기다리겠습니다. 야당은 여당을 견제하는 역할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부정부패가 드러나고 있고 모든 증거들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여당은 지금 어떤 것도 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야당이 야당의 역할을 다 하지 못한다면 저는 국민들께 죄를 짓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야당의 역할을 함께 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오늘 그 이준석 대표와의 만남은 정책 연대의 성격이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 특검법 추진과 관련된 네. 것입니다. 두 가지를 여쭙겠습니다. 자, 특검법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민주당의 태도가 제일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까? 의석수를 봤을 때는. 네. 그런데 굉장히 미지근한 태도고 굳이 특검을 해야 되느냐 이런 좀 부정적인 기류가 있는 게 사실인데. 피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일각에서는 이준석 대표, 장동혁 대표, 이준석 대표 두 분이서 특검법 관철을 위해서 특단의 대체 뭐 이런 것도 고민을 하신다. 그래서 일각에서 나온 얘기들이 뭐 공동 단식 투쟁 뭐 이런 얘기도 나왔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나 가능성이 있고 얼마나 그 추진할 가능성, 추진할 그 예정이신지 그 부분을 좀 여쭙고 싶고요. 이번에 이준석 대표와 제가 만난 것은 이게 말로만이 아니라 이번에 반드시 결과를 만들어내야 된다. 특검법을 관철시켜야 된다라는 각오로 만난 것이고 우선은 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수단들을 차근차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에서 어떤 움직임도 보이지 않는다면 뭐 저희들은 생각할 수 있는 그 어떤 수단이라도 가장 강력한 수단이라도 저희들이 동원해서 함께 힘을 모아 싸워 나갈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일각에서 얘기하는 공동 단식 투쟁도 그 범주 안에 뭐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수단들을 다 동원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죄송합니다. 공감대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공감대가 이루어졌다. 자, 또 관심사는 지금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하고 이런 특정한 현안을 두고 그 만난 게 제가 처음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거의. 그렇습니다. 네. 네. 자,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연대가 이런 만남이 선거 연대로 이어질 수도 있지 않느냐. 그 초석이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선거 연대와 관련된 구상은 어떠십니까? 지금 선거 연대를 논하기에는 좀 이른 단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선거 연대라는 것은 그것이 시너지를 내야 되고 국민들께 연대를 함으로 해서 어떤 감동을 주는 그리고 이 연대가 1+1이 뭐 3, 4 이렇게 시너지를 내는 그런 연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각자의 그릇을 가장 많이 채워놓은 상태에서 연대가 돼야 시너지가 가장 크다고 생각이 되고 네. 국민들께서 예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예상할 수 없는 시기에 연대가 이루어지는 것이 저는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 그 연대를 논할 때 상황이 연대가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서도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선거는 아직 많이 남아있고 지금 과연 연대가 필요한지 그리고 각자의 그릇이 다 채워졌는지 아직은 저는 고민할 부분이 많이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방선거에서 마저 이재명 이 정부의 권력을 지방 권력까지 넘겨준다면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가 그리고 법치주의가 위협을 받는다고 하는 그 위기의식은 누구나 다 공유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이번 지방선거는 야당이 승리해야 된다. 특히 국민의힘이 승리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 모든 당원들이나 우리 국민의힘 지지자들께서 공감하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총론에서는 연대에 대한 필요성을 뭐 그렇지만 선거 국면에 들어가서 과연 연대로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이것은 한 명의 대표를 뽑는 것이 아니라 또 각 지역별로 처한 상황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워낙 후보가 많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까지 계속 준비해 오던 후보들도 계시고 여러 문제들이 걸려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벌써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정책을 가지고 뭐 누구나 다 공감하실 것입니다. 네. 특검 필요하다. 네네. 특검을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힘이라도 다 모아야 되고 누구라도 힘을 모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공감해 주실 것이고 지금은 정책연대 단계다. 그리고 그 나머지 뭐 선거연대나 다른 연대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논하거나 지금 말씀드릴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현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7일 기자회견을 하셨습니다. 계엄에 대해서 잘못된 수단이라고
공식적으로 사과를 하셨습니다. 당 대표로서 쉽지 않은 선택이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기자회견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가장 고민했던 지점이 뭔지 제일 궁금합니다. 계엄에 대한 입장, 그리고 또 탄핵에 대한 입장, 그리고 계엄이 곧 내란이냐에 대한 여러 가지 입장들이 있을 겁니다. 저는 그 각각에 대해서 그동안 입장을 밝혀왔고, 네. 그리고 헌재의 결정이 결국은 그 당시의 상황과 여러 가지 비추어 봤을 때 그런 정치적인 문제를 다른 정치적인 방법으로 풀었어야 되는데, 네네. 계엄이라는 수단은 그 당시로서는 적절하지 않았다. 예를 들면 뭐 국무회의에서 결정할 수 있는 위헌정당 해산이라는 방법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계엄이라는 게 최후의 수단이었는데 다른 수단들 사용하거나 아니면 정치적으로 그 문제를 먼저 풀려는 노력이 필요했었다라는 게 저는 헌재 결정의 요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런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혀왔었고요. 예. 그래서 그런 헌재의 입장을 존중하고, 그리고 그래서 결국은 계엄은 상황에 맞지 않는 잘못된 수단이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런데 이런 계엄에 대한 입장은 그렇다 치더라도 지지자들은 또 탄핵에 대한 입장이 다르고 이게 곧 내란죄냐에 대한 입장이 다른데, 제가 이 과거의 문제를 분명히 입장을 말씀드리고 미래로 쇄신으로 나가자고 하면서 그런저런 말씀들을 다 드리게 되면 결국은 제가 진정성 있게 계엄에 대해서 그리고 과거의 문제에 대해서 드리려고 하는 그런 진정성이 저는 훼손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딱 드리고 싶은 말씀만 드리다 보면 또 우리 지지자분들이나 우리 당을 사랑하는 분들은 그러면 저게 다른 입장들과 어떻게 또 관련이 있는 거야? 그러면 다른 것들도 기존의 입장과 어떻게 되는 거야라고 하는 여러 의문들을 가지게 되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다 또 세세하게 말씀드리다 보면 제가 드리려고 했던 그 과거 문제에 대한 제 진정성이 훼손돼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만 드려야 되겠다. 그런데 그러면서 나머지 부분들에 대한 제 설명을 다 하지 못하는 것들이 사실은 고민이었죠. 네. 예. 그런데 그런 것들을 세세하게 말씀드리는 자리는 저는 아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뭐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다른 자리에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기 때문에. 사실 그런 부분 때문인데요. 당내 일각 특히 뭐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친한계를 중심으로 해서 대표님의 그 계엄 관련된 대국민 사과 입장을 두고 혹평을 하는 경우도 있고, 일각에서는 사실 좀 조롱조의 반응을 내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이유는 그런 거겠죠. 윤 전 대통령과의 확실한 절연을 명징하게 얘기하지 않았다. 이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일부에서 요구하는 특정 단어가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에 따라서 제가 국민들께 드리려고 했던 말씀의 진정성이 저는 달라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분명히 충분히 저의 진정성을 담아서 말씀드렸고, 중요한 건 어떤 단어가 거기에 포함됐느냐 안 됐느냐보다 그러면 그 이후에 제가 어떤 행동을 보여드리고 당을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가는지에 따라서 저는 진정성이 입증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특정 단어를 사용했냐 안 했느냐, 당 대표는 국민 전체를 보고 말씀을 드려야 되고 또 우리 당에 여러 당원들이 계십니다. 계엄이든 탄핵이든 내란의 문제든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다양한 입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의 입장을 저는 담아서 당 대표가 사용할 수 있는 언어를 사용해서 당 대표의 표현을 가지고 저는 당원들께 국민들께 설명하는 게 맞다고 생각되고요. 일각에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해서 꼭 그 표현을 써야만 하고 그 표현을 쓰지 않으면 진정성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좀 받아들이기 어렵다. 저는 그 당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당대표로서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에 그런 요구가 있었고, 저는 그거에 대해서 저는 분명히 저의 명확한 입장을 밝혔고, 제가 한 글자 한 단어 한 문장 제가 직접 손으로 다 쓴 것이기 때문에 그 한 글자 한 글자 한 단어 한 단어
그리고 한 문장 한 문장을 보면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지 그리고 제가 어떤 지점에서 무엇을 고민했는지가 저는 고스란히 다 녹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표님이 가장 중점적으로 담고 싶었던 단어가 있다면 한 두세 개 꼽아주신다면 어떤 단어가 있을까요? 제가 계엄에 대해서 다른 표현, 그다음에 다른 수식어 아니면 다른 설명을 붙이지 않고 계엄은 그 상황에 맞지 않는 잘못된 수단이었다라고 제가 네.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여러 계엄과 탄핵을 거치고 쭉 그 흘러온 그 일련의 과정에서 국민의힘도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한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은 그 점에 대해서 반성하고 또 국민들께 사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계엄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 그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어떤 모습을 보여드렸는지 무엇이 부족했는지 그래서 우리 내부에서 우리 안에서 국민의힘 안에서 잘못된 것과 책임을 찾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국민들께 깊이 사과드린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저는 그 부분 강조하고 싶었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잘못된 과거라고 인정한다면 이제는 그런 과거로 돌아가거나 그런 잘못을 반복하지 않고 이제는 우리고 미래로 나아가야 된다. 그 속에서 저는 모든 걸 다 담아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것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국민들께 말씀드리고 사과를 했는데 예를 들면 그거에 그 잘못됐다라고 했던 것 그리고 사과드린다고 했던 것과 배치되는 행동을 한다면 이것은 저는 국민들께서 용납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시 이것은 과거의 잘못된 행동과 과거의 잘못된 방향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진정 과거로부터 떠나서 미래로 나아가고 국민들께 마음을 얻으려면 우리가 잘못됐다 규정했던 것 그리고 국민들께 사과드렸던 부분에 대해서는 이전과는 분명히 다른 모습으로 미래를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이제 과거로 다시 돌아가서 잘못된 과거를 반복하는 그런 걸 하지 않겠다라고 제가 분명히 국민들께 말씀드린 부분도 잘 이렇게 좀 그 의미를 읽어주시면 제가 어떤 의미에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어떤 진정성을 담았는지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대표님 그리고 기자회견에서 대표님 또 그 얘기를 하셨어요. 말보다는 행동, 그래서 앞으로는 실천 그러면서 여러 가지 당의 변화 이런 부분들을 강조를 하셨는데 그래서 먼저 떠오르고 먼저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당명과 네. 당의 색깔 그다음에 캐치프레이즈 이런 것들에 대한 변화입니다. 처음으로 전국민 투표, 전 당원 투표를 네, 했죠. 네. 전 당원 투표를 해서 68%의 찬성으로 당명 개정은 이제 하는 방식으로 네. 가게 되고 있는데요. 대표님께서 지금 그 중점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당명에 어떤 가치가 들어갔으면 좋겠다. 어떠한 단어는 꼭 들어가야겠다. 뭐 이런 것들을 개별적으로 생각하는 게 있는지 물론 그 부분이 당명 개정에 꼭 뭐 포함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만 대표님이 생각하시는 당명에 꼭 들어갔으면 하는 단어 뭐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까? 이름이 정체성입니다. 이름이 정체성이기 때문에 저는 뭐 제가 지금 딱히 이런 당명으로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뭐 구체적인 답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공모 절차도 거칠 거고 또 많은 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정하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당명 안에 우리 보수정당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이 그 당명 안에 담겨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우리 보수정당의 정체성이라고 한다면 결국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그리고 지금 보수정당이 걸어온 길을 보면 오히려 변화와 혁신은 보수정당이 주도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큰 이 전환 국면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어떤 큰 변화와 쇄신의 그 국면마다 저는 보수정당이 있었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그런 변화를 쇄신을 보수정당이 주도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켜야 될 가치는 지키되 새로운 쇄신이 필요할 때는 주저하지 않고 과감히 변화를 선택했던 그런 보수정당의 그런 가치들이 잘 담겨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께서 5개년 계획을 쭉 추진하다가 결국 멈췄지만 네, 네. 마지막 추진하지 못한 5개년 계획의 마지막은 복지였습니다. 복지 부분이었죠. 예, 복지였습니다. 어쩌면 그런 것들이 다 마무리됐다면 보수가 성장과 그리고 복지까지를 다 마무리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수가 보수의 진정한 가치를 지키되 변화와 쇄신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리고 결국 국민의 삶을 더 가까이에서 그리고 사회적으로 어려운 분들의 삶을 더 가까이에서 챙기는 그런 따뜻한 보수의 그런 이미지까지 다 담아낼 수 있는 그런 당명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우선돼야 될 가치는 결국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그리고 변화와 쇄신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물론 지금 당명을 지금 바꾸면 선거에 조금 혼란스럽지 않을까 이런 의료도 있는 거 사실이에요. 그래서 최대한 빨리 네. 당명 개정 작업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이재명 대통령과 야당 현안에 대해서 여당 현안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외교 활동을 하고 나면 지지율이 조금 오르는 이런 네. 경향성을 보이고 있는데요. 최근에 방중을 하고 왔습니다. 방중이 있었죠. 자, 그런데 방중에 대해서 성과 여당에서는 뭐 당연히 긍정적인 평가가 나옵니다만 야당에서는 서해 문제라든가 그리고 여러 가지 부분을 두고 굴욕적인 방중이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대표님은 외교 이재명 대통령의 외교 성과 혹은 뭐 외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그걸 여쭙고 싶습니다. 우선 국민들께서 이 바쁜 중요한 시기인 새해 벽두부터 왜 이재명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을 만나러 갔는지 아무도 이해를 못 하실 것 같아요. 아니 도대체 무슨 아젠다가 있어서 연초에는 아마 정상회담을 하는 예는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급하게 그러면서 뜬금없이 가기 전에 뭐 하나의 중국을 존중한다. 중국과의 관계는 그럴지 모르겠지만 미국이나 다른 나라의 관계에 있어서 엄청난 갈등을 야기할 수 있는 그 한마디를 던지면서 중국에 갔는데 이 중요한 시기에 두 정상이 왜 만났는지를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무슨 딱 합의된 게 있으면 저런 중요한 게 아니면 저런 경제적으로 저런 중요한 문제가 아니면 저렇게 북핵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네. 저게 그렇게 급해서 갔구나 네. 라고 하는 결과물이 있어야 이 중요한 시점에 그리고 통상 하지 않는 이 연초에 새해 벽두에 중국으로 간 이유를 국민들께서 납득하실 것입니다. 굴종 외교니 뭐니 그거는 뭐 더 이상 뭐 이렇게 비판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국민의 삶을 챙겨야 되는 중요한 시점에 중국의 시진핑 주석을 만나러 갔으면 들고 오는 것을 볼 때 저런 급한 게 있었구나. 그 직전에 베네수엘라 사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란 사태도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국제 정세가 매우 불안정하게 움직이고 있고 이 두 나라의 문제는 결국 중국과 직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과 직결이 되어 있다면 결국은 대한민국과도 뗄 수 없는 문제가 결국 국제적으로 지금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그 문제 때문에 시급하게 만났다면 그 문제가 중국과 한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고 그럼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고 공조를 하겠다는 것인지 입장을 밝히거나 아니면 그 문제가 아니라 다른 문제였다면 이렇게 시급하게 만난 이유에 대해서 국민들께 설명을 하고 결과물을 내놔야 될 텐데 가서 한마디 한마디
기자들 앞에서 말씀하시는 것마다 국민들을 실망시키고 좌절시키는 말씀 외에는 한 게 없는데 그 뭐 여당에서는 뭐 칭찬 일색이지만 저는 중국에 간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 중국 대중 관련돼서 한 두 가지 정도 여쭙겠습니다. 특히 이 대통령이 발언 중에 조금 그 논란이 된 발언이 하나 있었습니다. 최근에 쿠팡 관련해 가지고 이게 굉장히 큰 이슈가 됐지 않습니까? 근데 중국인 직원이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관련된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그렇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이 대통령이 질문을 받은 다음에 자 특유의 뭐 어쩌라고요라고 얘기를 하면서 미국 사람이 만약에 그 범인이라면 미국을 미워해야 되는데 미국을 미워하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도 대답해서 논란이 됐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대통령의 안보나 주권 인식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뭐 의문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여쭙고 싶고요. 그다음에 대표님이 또 최근에 온라인 댓글에 국적을 표기하자는 말씀을 하셨어요. 자, 이에 대해서 여당은 이거 혐중이다. 이게 국익이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 또 반발하고 있거든요. 이 두 부분에 대해서 각각 말씀을 좀 여쭙겠습니다. 제가 이재명 대통령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럼 우리 국민들은 어쩌라고요? 우리 국민들은 어쩌라고요? 중국에 갔으면 중국인이 이 쿠팡에 이 많은 정보를 빼냈다. 어쨌든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해야 되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런 중대한 범죄에 대해서는 중국에서도 협조를 해달라라든지 그런 입장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쿠팡의 대표를 불러다가 우리 국회에서 얼마나 강하게 질타를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죠. 쿠팡의 대표는 질타를 하면서 이 문제를 발생시킨 장본인이 결국은 이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중국인이다 이렇게 밝혀졌는데 중국 가서는 아무 말 못하고 그러면 이것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중국에 어쨌든 협조를 당부하나 그 어떤 이야기도 하지 않고 물었더니 어쩌라고요. 이렇게 답변하는 것은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을 생각하는 대통령이 아니다. 지금 거의 이 국민의 개인 정보가 지금 중국으로 넘어간 상태인데 그러면서 결국은 쿠팡 그다음에 뭐 유한 김벌리 결국은 미국과 관련돼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그렇게 강하게 질타를 하고 대통령이 한마디 던져서 네. 엄청난 파장을 만들고 그다음에 정통망법을 통과시켜서 결국 외국의 다른 플랫폼 기업들은 전부 다 어쨌든 제재를 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중국에 가서는 말 한마디 하지 못한다. 그런데 결국은 지금 쿠팡이나 유한킴벌리나 이런 미국계 회사들에 대해서 하는 여러 가지 제재나 그다음에 플랫폼 기업들이 결국은 다 어디와 관련되냐면 미국과 관련된 플랫폼 기업들이 가장 그렇죠. 큰 타격을 입을 네.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이쪽은 제재를 하고 엄하게 엄정하게 대처를 하면서 중국에서는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결국 이런 기업들이 타격을 입으면 그것을 어디가 대체할 거냐면 중국 자본이 대체하게 될 겁니다. 그건 거의 분명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많은 국민들은 대한민국이 중국을 어떻게 대하고 있고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지?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 댓글은 여론 형성에 있어서 엄청나게 중요한 그렇습니다. 것입니다. 네. 어떤 때는 정치의 방향을 바꿔놓기도 하고 그리고 국정 운영의 방향이 바뀔 수도 있는 것이고요. 국민들의 여론이 한쪽으로 간다면 결국은 국정 운영 방향은 그쪽으로 방향을 틀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댓글을 쓰는 분들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아니라 오히려 대한민국 국민들보다 특정 사안에 대해서 더 목소리를 많이 내는 사람들이 외국인이다라고 하면 결국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정 운영의 방향이나 어쨌든 정치의 향방을 일정한 방향으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국민들은 그거에 대해 정확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의견이 있지만 이건 대한민국 국민의 의견이 아니라
외국 사람들의 의견이다. 그게 중국인이든 어느 나라든 상관없습니다. 저는 국적을 표기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라 국민들은 외국인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이 나라 국민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분들의 의견을 빼면 결국은 주권을 가진 대한민국의 주권을 가진 주인인 대한민국 국민의 의견은 이렇구나라고 국민들이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만들자는 것이 댓글 국적 표기입니다. 그것을 이야기하는데 협중이다? 아무 때나 그냥 다 협중을 갖다 붙여서 공격을 하는데 협중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주권을 지키자는 것이고 대한민국의 주권을 그리고 대한민국의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국민이 결정 지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놓자는 것이 제가 발언했던 취지입니다. 그런데 제가 어느 특정 국가를 지목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댓글을 그렇죠. 국적 표기하자고 하는 거는 다만 그동안 국민의힘을 계속 비판했던 댓글을 작성한 어떤 사람의 계정을 봤더니 X 계정이 이제 국적이 공개됐는데 그게 중국인의 계정이더라. 그런 사례가 있으니 이게 꼭 중국인 아니라 어느 나라 외국인이든 그렇게 우리 댓글을 통해서 여론을 몰아갈 수 있으니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국적을 표기하자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저는 그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SNS 발달이나 뉴미디어의 발달로 댓글이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이유를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댓글을 쓴 사람의 국적을 표기하자는데 그게 뭐가 문제입니까? 그리고 그게 우리의 주권을 지키는 길이라고 하는데 그걸 반대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네, 대표님. 또 하나 여쭙겠습니다. 지금 김병기 민주당 전 원내대표하고 강선우 의원이 일단은 제명 조치를 받았습니다. 일단 김병기 전 원내대표는 재심 신청을 한다고 하니까 확정된 건 아닙니다만 이 두 사람이 중심이 된 공천 헌금 수수 의혹 어떻게 정의하고 계시는지를 여쭙고요. 두 번째는 대표님께서는 위 공천 뇌물 특검을 추진하고 계시는데 여기에서 김병기보다 더 위에 있는 윗선이 있을 거다. 그 윗선이 어떠한 힘을 작용하고 있을 거다. 이런 취지의 말씀하셨는데 그 정의를 좀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합리적인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병기 전 원내대표를 찾아가서 강선우 의원이 큰일 났다. 내가 1억 원을 받았는데 그 의원을 공천을 줘야겠다라고 했는데 살려달라. 그런데 김병기 의원의 답은 명확했습니다. 돌려주라. 안 된다. 그럼 안 된다는 거죠. 돌려주라. 그게 녹취록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 강선우 의원은 당당하게 공관위 회의에 참석해서 상피제를 어기고 자기 지역구에 대한 의견은 내면 안 되는데 그렇죠. 자기 지역구 시의원에 대한 공천에 관해서 이거 공천해야 된다라고 단수공천을 강하게 주장해서 결국 단수공천이 이루어졌습니다. 네. 그러면 김병기 의원이 안 돼 돌려줘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단수공천을 줬다는 거는 첫 번째 돌려줬으면 그리고 김병기 의원대로였으면 김경식 의원은 공천이 됐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공천이 안 될 거기 때문에 그런 화근을 제거하기 위해서 1억 원을 돌려줬어야 됩니다. 그게 우리 국민들 모두가 생각하는 합리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본인이 그 다음날 나가서 당당하게 단수공천을 주장하고 결국은 그날 단수공천이 됐고 공교롭게도 무엇을 낌새를 알아차렸는지 김병기 의원은 그날 공관위 회의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네. 이게 뭘까요? 그러면 강선우 의원이 믿을 만한 누군가가 뒤에 있었다는 겁니다. 또 다른 뒷배가 돌려주지 있었다. 않고도 단수공천해도 믿을 만한 뒷배가 있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김병기 의원보다는 더 센 사람이었을 것이다. 그러니 김병기 의원이 난처하니까 공관위 회의에 참석하지 않고 강선우 의원은 당당하게 가서 단수공천을 줬을 것이다 라고 추론을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실관계는 알지 못합니다. 네. 그런데 김경 시의원은 갑자기
외국 갔다 와가지고 뭘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사이에 증거는 시시각각 사라지고 있고 강제 수사도 하지 않고 있고 처음에는 말이 좀 다르더니 이제는 돌려줬다. 예, 그리고 이제 돈 받았다 돌려줬다라고 이제 말이 다 바뀌고 있고 보좌관 한 사람의 그 모든 책임을 이제 다 덮어 씌우는 걸로 지금 입이 다 맞춰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는 이건 특검밖에 없다. 또 두 번째, 김병기 의원 본인의 이 공천 뇌물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다른 내용이죠. 그거는. 그런데 네. 그거에 대해서 탄원서까지 들어갔는데 그것을 받은 김현지 당시 이재명 당대표의 보좌관이었던 김현지 보좌관에게 전달이 됐고 나중에 확인해 봤더니 아이 대표에게도 말씀드렸다. 뭐 그런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결국 그것은 그냥 다시 돌고 돌아서 본인인 김병기 의원에게로 그 탄원서가 들어간 그렇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결국은 그 주인공들은 그 공천에서 계속 다 불이익을 받은 불이익을 거고요. 받았고. 그러면 이게 김현지 보좌관 적어도 뭐 그건 뭐 김현지 보좌관이 둘러댄 건지 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적어도 김현지 보좌관에게는 이게 전달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경위로 김병기 의원에게 본인에게 돌아가서 이게 결국은 공천 불이익으로 그 탄원서에 관련된 사람들이 공천 불이익으로 이어졌는지 그걸 지금 밝힐 수 있는 거는 전 특검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강선 의원과 김병기 의원을 제명했다고 하는 것은 적어도 윤리심판원에서 잘못된 것을 확인했다는 겁니다. 잘못된 것을 확인했는데 수사는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고 이게 여당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권력이기 때문에 그리고 만약에 이것을 팠을 때 그 위에 더 윗선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경찰이 머뭇거리고 있다면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저는 특검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좀 곤란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 당내 문제를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원 게시판 문제입니다. 자, 한동훈 전 대표를 둘러싼 당원 게시판 논란이 좀 꽤 오래 지속되고 있습니다. 자, 당무감사위원회가 있었고요. 그리고 그 당무감사위원회의 결과를 받은 윤리위원회가 최근에 구성이 돼서 활동을 시작을 했죠. 이런 과정에서 한 전 대표는 당무감사위원장을 향해서 직접 고소를 했습니다. 조작이 있다. 저도 고발됐습니다. 장 대표님도 고발되셨습니까? 그쪽 지지자분들이 저를 고발해서 예. 저도 고발됐습니다. 조작이 됐다라고 하면서 당무감사위원장을 직접 고소했고요. 또 윤리위원회 인선을 두고는 몇몇 사람 인선을 두고는 윤어게인 인사 뭐 이러면서 윤리위원회를 좀 비난하고 있습니다. 자, 내용을 그 최고위원 시절에도 이 내용을 잘 아시고 계셨을 테고, 자, 지금 이 단계 문제. 사실 이 문제의 본질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게 뭐가 문제인 겁니까? 지금 현재. 저는 이 사건의 본질이 조금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최고위원회 시절에 뭐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데 최고위원 시절에 제가 알고 있었던 것은 한 가지입니다. 한동훈 전 대표는 당원 게시판에 회원으로 가입한 적이 없다. 그래서 그러니까 한동훈 전 대표 본인이 그 실명 명의로 가입해서 작성한 글은 없다는 거. 그것은 한동훈 전 대표가 확인을 해줬습니다. 네. 두 번째. 그 당시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네. 그리고 가족 명의로 된 그 글에 대해서는 누가 어떻게 작성했는지에 대해서는 아무에게도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그 당시에 한 전 대표로부터 그걸 들어서 알고 있는 분이 있으면 손 들고 나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밝혀진 것처럼 이것이 2개의 IP에서 작성된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가족들이 각자 작성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그 아이디를 관리하면서 한 사람 또는 뭐 2사람이든 그러니까 가족들이 직접 작성하지 않은 것이다라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더더군다나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제가 오히려 자꾸 이거에 대해서 저한테 다 말씀하셨고 다 알고 있는데 왜 그러냐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본인 명의로 가입한 것이 없다는 거 말씀 주셨고요. 그래서 우리는
한동훈 대표는 가입한 적도 없다. 그리고 이건 익명 게시판이다. 왜 익명 게시판에 있는 글이 우연히 그것이 누가 작성했는지 밝혀졌다고 해서 왜 이것을 문제 삼느냐. 그건 적절치 않다라고 우리가 그때 대응을 한 거 맞습니다. 그리고 저도 여러 방송이나 유튜브 방송에 나가서도 또 언론 인터뷰에서도 그렇게 말씀드린 게 맞습니다. 왜? 제가 알고 있는 것은 가족명의의 글은 누가 작성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적어도 한동훈 대표가 직접 회원 가입해서 작성한 글은 없다고 알고 있기 때문에 뭐 다만 그 나머지 한동훈 명의의 그 아이디를 누가 어떻게 관리했는지조차 저는 그건 알지 못합니다. 그건 뭐 당무감사위나 아니면 뭐 다른 방식을 통해서 밝혀야 될 문제인 것이고요. 그리고 나서 지금 와가지고 다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그 당시에 그러면 가족명의의 글을 누가 작성했는지 말씀하셨는지 그리고 이 아이디를 가족들이 직접 작성한 게 아니라 누군가가 뭐 한 명이든 뭐 두 명이든 다른 사람이 아니면 가족 중에 한 명이 관리할 수밖에 없었던 뭐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지 그거에 대해서 저는 명확한 입장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결국 이 사건의 본질은 저는 뭐 내용도 내용이지만 지금은 익명 게시판에 있던 글이 결국은 작성자가 밝혀졌다고 해서 내용을 가지고 계속 공방을 하면 저는 이 사건의 본질이 흐려진다고 생각합니다. 네. 결국은 누군가가 가족 중에 한 명이든 아니면 제3자든 누군가가 가족명의 아이디를 가지고 당원 게시판에 댓글을 작성을 하고 그것이 익명 게시판이기 때문에 누가 작성했는지를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이게 우리 일반 당원들께서 쓰신 글이고 이게 우리 당원들의 당심입니다. 우리 당원들조차도 예를 들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하고 있다. 이렇게 결국은 당원들의 그게 당심인 것처럼 글을 작성하고 그리고 그 글을 가지고 언론에 보도가 된 거고요. 그 또 언론 보도를 가지고 또 패널로 나가서 그 언론 보도를 또 이렇게 다시 확대 재생산해서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또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당원들의 마음이 이렇다라고 결국 언론에 계속 보도되게 만든 것이고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결국은 장애가 된 거죠. 당원들조차도 이렇게 생각한다라고 결국은 여론을 그렇게 만들었으니까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지금 그것을 쓴 것은 일반 당원들이 아니었다. 그리고 한 전 대표의 가족들이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가족들이 직접 쓴 것도 아니고 누군가가 가족 중에 한 명이든 제3자든 누군가가 그건 뭐 더 밝혀져야 되겠습니다만은 누군가가 그 아이디를 관리하면서 작성한 글이었다라고 하는 게 이 사건의 본질인 겁니다. 네, 네. 그런데 예를 들면 뭐 지금 문제 삼는 건 이 글은 누가 쓴 게 아닌데 A가 쓴 게 아닌데 A라고 표시했고 B가 쓴 것을 C라고 표시했다라고 하는데 그걸 조작이라고 뭐 그게 저는 그 사실관계는 정확하게 저도 알지 못합니다. 네. 왜냐하면 그거에 대한 저도 보고 받은 바가 없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한 바가 없습니다. 네. 그러나 그게 바뀌었다라고 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이것은 그분이 직접 작성한 게 아닐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누군가 한 사람이 그분의 아이디를 가지고 대신 작성한 글이기 때문에 이 사건의 본질은 누군가가 그 가족의 아이디를 가지고 댓글을 당원 게시판에 글을 대신 작성하고 그것을 계속 여론으로 확산시켰다는 게 본질이지 A를 B로 표시하거나 B로 A로 표시했다고 해가지고 결국은 누군가가 그 아이디를 가지고 그 글을 대신 작성한 거고 그게 문제의 본질이고 그렇게 많은 글을 거의 같은 시간대에 작성함으로써 그게 당심인 것으로 만들어내고 그것을 여론으로 계속 확산시켰다고 하는 것이 본질입니다. 그 내용도 내용이지만 그래서 내용이 문제가 없다 뭐 이런 차원의 것이 아니라 내용이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익명 게시판이었기 때문에 그건 일단 접어두자. 그렇다 하더라도 이 사건의 본질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윤리위원회 명단이 공개된 적은 없습니다.
네. 뭐 언론이 아름아름 알고 뭐 있더라도 공개는 하지 않고요. 근데 윤리위원 전체 명단이 공개가 됐습니다. 저는 이거 의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윤리위원 그러면서 명단. 윤리위원 한 명 한 명에 대해서 계속 개인적인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윤리 전체가 무슨 문제가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윤리위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더라도 이것은 정당성이 없다라고 하기 위해서 계속 윤리위원회 자체를, 그러니까 메신저를 공격하고 있는 거죠. 앞으로 메시지를 내야 될 윤리위원회를 공격하고 있는 건데, 그럼 일련의 저는 과정을 보면 누가 명단을 유출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명단을 유출하고 언론에 보도되게 하고 그 즉시부터 동시에 모든 윤리위원들을 공격하는 것은, 저는 사실상 이것은 국민의힘의 업무를 방해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윤리위원회 업무를 방해하는 거죠. 저는 이것 또한 의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리위원회에 대한 관련된 부분은 독립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자, 어느 정도 언제쯤 결론이 날 것으로 좀 뭐 저도 뭐 언제쯤 결론이 날지에 대해서는 저도 알지 못하고 어떤 결론이 날지에 대해서도 저는 뭐 알 수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또 하나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일 저희 TV 조선에 강적들의 한동훈 전 대표가 출연을 했습니다. 네. 출연을 해서 장동혁 대표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장동혁 대표와 정치적으로 갈라진 이유나 계기가 없었다. 네, 없었고, 마지막 만남에서 지도부 붕괴 소문이 하도 돌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했고 물어봤더니 부인을 하면서 대표님을 끝까지 지키겠다라고 본인에게 약속을 했다. 이게 아마 두 번째 탄핵안 가결 직전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탄핵안 가결 직후에 최고위원직을 던지면서 지도부가 바로 붕괴됐다. 본인은 최소한 일주일 정도는 지도부가 붕괴되기 전에 일주일 정도 시간을 수습할 시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 바로 붕괴가 됐다. 이런 얘기를 공개적으로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말씀하실 12월 부분이 있을까요? 14일 날 아마 탄핵이 가결됐을 겁니다. 저 사진 있을 때는 제가 저 저 사진에 날이라고 대해서 하는데요. 저 사진에 대해서 여러 차례 저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전날 탄핵에 대한 이야기나 사퇴에 대한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전 대표는 전날이라고 딱 찍었습니다. 예. 자, 전날이 마지막 만남이 아닙니다.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제가 분명 말씀드렸지만 저 사진이 탄핵 국면에서 한동훈 대표와 저의 관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긴 하지만 전날 직접적으로 탄핵 이야기를 하거나 지도부 붕괴에 대한 이야기는 없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게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탄핵 국면에 있어서는 제가 굳이 표현은 하지 않았지만 그 일련의 과정들에 있어서 서로 좀 관계가 소원해졌기 때문에, 그리고 계속 지도부 붕괴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는데 제가 한동훈 대표를 뭐 수석 최고위원이었지만 그리고 그 전까지는 가장 가까이에서 한동훈 대표와 상의를 했었지만 상당 시간 한동훈 대표를 만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전날 한동훈 대표를 만나러 가서 다른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는 전날 그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아, 이제 뭐 그러면 지도부 사태나 서로 이렇게 좀 마음속에 소원했던 것은 해소됐나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 전날 지도부 사태나 탄핵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만남은 12월 13일 저녁입니다. 아, 12월 13일 그날 저녁이요. 소위 친한계라고 불리는 의원들이 다 모였고요. 한동훈 전 대표도 그날 저녁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자리에서 한동훈 대표께 내일 탄핵안이 가결될 것 같은데 가결되면 대표직에서 사퇴하십시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건 그날 그 자리에 있었던 친한계 의원님들께 다 물어보면 됩니다. 그런데 한동훈 전 대표는 안 하겠다고 입장을 밝히시고 그 당시 권성동 원내대표와의 만남이 있어서 먼저 자리를 떴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자리에서 친한계 의원들 다 있는 자리에서 저한테 사퇴하지 말라는 이야기들이 있어서 더 이상 저를 설득하려고 하지 말고 저는 사퇴합니다. 저는 사퇴합니다. 그러니 저를 더 이상 설득하지 마세요. 라고 말씀드렸는데 다른 의원들은 있었지만 그날
그 자리에 한동훈 대표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는 그 말을 예를 들면 못 들었다라고 하더라도 제가 뭐라고 할 말은 없습니다. 왜? 다른 의원들이 전하지 않았으면 제가 근데 저는 분명히 첫 번째 의총에서 탄핵이 가결되면 저는 최고위원직 내려놓겠다고 107명 의원님들 앞에서 저는 밝혔고요. 네, 밝혔죠. 네. 마지막 날은 전날이 아니라 12월 13일 밤입니다. 저녁입니다. 그날 친한계 의원들이 다 모였고 그 자리에서 제가 대표님께 한동훈 전 대표께 탄핵 가결되면 당대표를 사퇴하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대표님 지금 계속 이런 탄핵을 건너오면서 그 다음에 전당대회 대선 쭉쭉 건너오면서요. 대표님의 여러 정치 행보 중에서 이건 정말 나에 대한 오해다. 이거는 정말 내가 설명을 꼭 좀 하고 싶다라는 부분. 왜냐하면 여러 좀 조롱적인 별명들이 막 돌아다니고 있는 것도 아실 테고. 네. 그런 이거는 꼭 아니다. 이거는 꼭 오해다. 이건 정말 얘기를 꼭 좀 해야겠다라는 부분이 있으십니까? SNS나 다른 유튜브를 보면 저에 대해서 여러 가지 거의 인격 모욕적인 표현들을 사용하고 하는데 저는 제가 감당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제가 정치를 하면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오늘처럼 한 전 대표가 강적들이든 다른 프로에 나와서 어떤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그거에 대해서 반박할 게 있으면 그때 반박을 하면 되지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제가 굳이 일일이 반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오히려 저는 강적들에 나와서 한 전 대표가 저런 말씀을 해 주셔서 제가 반박할 기회가 생겨서 감사하다는 생각이고 분명히 그건 맞습니다. 계엄 이후에 탄핵 국면 전까지는 그래도 제가 한동훈 대표와 가장 가깝게 상의하고 모든 문제를 함께 풀어가려고 노력했던 게 맞습니다. 오로지 갈라서게 된 것 그리고 결국 지도부 붕괴로 이어진 건 딱 하나입니다. 탄핵입니다. 탄핵. 예. 네. 다만 계엄 이후에 탄핵으로 가기까지의 과정에 있어서 그리고 의총이나 다른 장면에서 보여준 모습에 있어서 제가 한 전 대표에 대해서 우려하고 이건 아닌데라고 생각했던 부분들은 있지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일일이 다 말씀드리진 않았고 아까 보여줬던 사진이 있었던 그날도 가서 그 우려를 전달드렸습니다. 지금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결론과 상관없이 많은 의원들에게 또 많은 지지자분들에게 공감이 안 될 수 있으니 속도든 좀 조절하시면 좋겠다는 취지의 말씀을 드린 것이지 전날 무슨 탄핵을 하시면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든지 그런 얘기를 하지 않은 게 맞습니다. 다만 제가 계속 말씀드린 거는 그런 여러 일련의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저 사진 한 장이 서로의 감정, 당시의 감정을 그냥 상징적으로 나타내주고 있지만 전날 저는 그러면 사퇴하겠습니다 하고 무슨 이야기하는 것처럼 전날 막 고성이 오가고 전혀 그러지 않았습니다. 네. 다만 저는 여러 우려스러운 점들이 있어서 그 우려를 전달하고 나오는 길이었고 제가 한동훈 대표에게 마지막 드린 제안은 탄핵 가결 후에 당대표직을 사퇴하시라 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방선거 관련돼서 좀 여쭙겠습니다. 지금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지율이 좀 제자리 상태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은 이렇게 외교 행보에 따라서 조금씩 이렇게 올라가는 것을 보이고 있고 또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당 지지율도 좀 차이가 유지가 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좀 지지율을 올릴 보관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 보관이 뭔지가 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지방선거 후보 경선 룰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7대3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대표님은 지역별 안배 이야기도 하세요. 지역별에 따라서 당심을 좀 비율을 조정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두 가지를 좀 각각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권 초기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외교 행보를 통해서 컨벤션 효과가 계속 나고 있기도 하고 또 코스피가 어쨌든 계속 상승하면서 또 국민들의 기대감도 있기 때문에 대통령의 지지율이 어느 정도 받쳐주고 있고요.
여당의 지지율은 대통령의 지지율과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도 여러 악재에도 불구하고 많이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야당인 국민의힘이 뭔가 확장할 수 있는 영역이 계속 네. 좀 여지가 많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제 이슈를 주도하면서 더 유능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일단 뭐 저희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고 여러 가지 당내 갈등을 빨리 마무리하는 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당내 생각합니다. 갈등 빨리 마무리하는 빨리 마무리하는 네.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좀 한 목소리로 우리가 여당과 정부와 싸우고 그리고 우리가 정책 대안을 만들어가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서는 저는 과감한 인적 쇄신 그리고 우리가 희생하는 모습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감동을 주는 공천이 아니면 우리는 쉽지 않다. 그리고 공천 룰에 대해서는 지역별로 대상별로 다 달리하겠지만 저는 이기는 공천을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공천 방식이 있을 겁니다. 뭐 정말 뭐 오디션 방식도 있을 거고 전략 공천도 있을 거고 단수 공천도 있을 테고 경선 방식도 있을 텐데 이건 한 명의 후보를 뽑는 게 아니라 지역별로 다른 선거기 때문에 지역별 상황에 맞춰서 당신 비율도 달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5대5라는 걸 고집하지 않고 저는 지역에 따라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전략을 세울 수만 있다면 당신 비율을 높이거나 아니면 당원의 권리를 강화하는 방식의 경선도 저는 고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하나만 더 여쭐게요. 고성국 씨가 입당하면서 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표님과 사전에 얘기가 된 것이 아니냐. 대표님이 영입을 제안한 게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돌고 있는데 그 진실이 뭡니까? 저는 그 보도 보고 저는 이제 입당하신 것을 알게 됐고 아마 고성국 박사께서는 정말 이제 국민의힘에 당원으로 가입해서 국민의힘과 함께 좀 더 강하게 싸우시겠다는 의지로 당원 가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뭐 그 정도로 받아들이고 있고 뭐 당원 가입에 대해서 저와 사전에 교감한 것은 없습니다. 뭐 홍보특보 얘기도 있고 있습니다. 특보단은 뭐 우리 이제 김대식 특보단장이 임명이 됐기 때문에 각계의 전문가분들로 많지 않은 인원으로 저는 이제 특보단을 구성했으면 좋겠다는 제 개인적인 의견을 특보단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당대표 장동혁이 반드시 남기고 싶은 게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게 뭘지 하나 여쭙고요. 그리고 국민의힘 지지자들께 또 국민들께 국민의힘 당대표로서 꼭 전하고 싶은 한 문장이 있다면 같이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당원들께서 만들어주신 당대표입니다. 저는 그 당원들의 마음을 한순간도 잊지 않고 있습니다. 매번 당원들의 마음에 꼭 들어맞는 제가 그런 모습만 보여드릴 수는 없습니다. 당원들께서는 그저 지금 이거 하나 그거에 반응하신다기보다는 저는 당원들이 지키고 싶은 것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자유민주이든 그 어떤 것이든 당원들이 지키고 싶은 것이 있다면 그걸 지켜낼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우리가 선거에서 이기는 겁니다. 이겨야만 우리가 지키고 싶은 것들을 지켜내고 싶은 것들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당원들의 마음속에 있는 것들이 다 다를 것입니다. 나는 이런 걸 지키고 싶고 나는 이걸 꼭 지켜야만 하고 당대표가 이걸 꼭 지켜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들 그 가치들 그런 것들을 지키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은 선거에서 이기는 겁니다. 우선 지방선거에서 승리하고 다음 총선에서 승리하고 그다음 대선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승리하려면 때로는 저는 아픔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승리하기 위해서 제 오른팔을 잘라야 하는 순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변해야만 승리할 수 있고 승리해야만 지켜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늘 저를 만들어주신 당원들의 마음을 잊지 않고 있지만 저는 당원들이 지켜달라고 하는 그걸 지키기 위해서 저는 이기는 싸움을 해야만 하고 이기기 위한 이기는데 필요한 변화를 해야만 합니다. 저를 만들어 주셨던 것처럼 저를 믿고 좀 지켜봐 주시면 속도는 느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잠깐 보기에는 실망스러운 모습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지방선거까지 지켜봐 주시고 지방선거 이후에도 장동혁이 만들어갈 국민의힘의 변화에 대해서 조금만 인내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면
저는 당원들의 마음을 잊지 않겠습니다. 믿음이 기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은 국민의힘의 승리라는 기적을 만들기 위해서는 당원들의 믿음, 지지가 저는 꼭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원래는 좀 40분 정도를 예상을 했는데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제 1시간이 훌쩍 넘었는데요. 장시간 또 곤란한 질문도 있었습니다만 예. 빠지지 않고 그냥 네. 쭉 다 말씀 다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네. 저도 감사합니다. 네. 예. 조만간 다시 또 뵙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지금까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